범죄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력서를 넣을 생각을 하십니까? 면접관의 말이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다리 아픕니다. 김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굳은 살이 박힌 자신의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날이 아프면 전과자도 뽑아줘야 합니까? 면접관이 팔짱 낀 손을 풀더니 면접 서류를 던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옵니다. 합격시키세요. 그 순간 면접관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서연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 일을 하다 보니 몸속 어딘가에 시계가 박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 하은이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개켜놓은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전날 밤 손빨래에서 말려둔 것이라 나름대로 깔끔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옷을 입으며 거울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쁘게 보여야 할 곳에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현장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공사 구역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거기서 또 20분을 걸어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도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른 아침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곰팡이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몇 번을 환기시켜도 가시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숨을 한번 참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 뜨거운 캔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업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50대 인부가 슬쩍 쳐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니, 여자가 도배를 왜 해? 진짜로. 남자도 힘들어서 못 버티는데.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도 들어서 이제 귓등으로도 안 들렸습니다. 풀통을 열고 소를 집어들며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안 하면 굶어요. 남자는 픽 웃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벽 앞에 서서 줄자로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도배일은 단순해 보여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벽지를 치수에 맞게 재단하고 풀을 고르게 바른 다음 공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손은 그 작업에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 면을 거의 다 붙여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벽지 모서리에 쓸렸습니다. 종이 특유의 날카로운 감촉이 손가락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검지 끝에서 붉은 것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잠깐 손을 들여다보다가 작업복 자락에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를 집어들었습니다. 야, 피나잖아. 좀 닦고 해. 옆에서 보던 젊은 인부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젓고 벽지를 이어 붙였습니다. 괜찮아요. 마르면 돼요. 피가 벽지 귀퉁이에 희미하게 묻었습니다. 서연은 그 부분을 손끝으로 꾹 눌러 마감했습니다. 어차피 가구가 들어서면 가려질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벽으로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현장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구석 계단에 홀로 걸터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2개를 살까 하다가
약값을 계산하고는 하나로 줄였습니다. 삼각김밥을 반쯤 먹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은이가 오늘 아침 밥을 잘 먹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도 입맛이 없다며 두어 숟가락밖에 못 먹었습니다. 서연은 나머지 반을 비닐에 싸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벽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 상처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풀소를 움직일 때마다 뻐근한 느낌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서연은 작업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오늘 안에 이 방을 끝내야 내일 품삯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현장에서 전화를 받으면 감독한테 눈총을 받았습니다. 진동이 멈췄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소를 내려놓고 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이 어머니시죠?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오셔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서연의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현장 감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직 3시간 남았어.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병원이 뭐가 급해? 퇴근하고 가면 되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품삯 삭감하셔도 됩니다. 꼭 가야 해요. 감독은 혀를 차며 한마디 더 뱉었습니다. 들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또 무슨 말이 들렸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간호사 선생님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다.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하은이 착하게 기다렸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보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은이 백혈병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을 이었지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항암 치료와 입원비, 앞으로의 경과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만 수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진료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굽히고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하은이의 두 볼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그게 왜 이제야 보이는지 서연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어?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은 눈물로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울지 마. 서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꼭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버스 창밖을 내다보며 이것저것 제잘거렸습니다. 저 건물은 왜 저렇게 높냐고, 저 강아지는 무슨 종이냐고, 오늘 저녁은 뭐 먹냐고. 서연은 그 말들에 하나하나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 의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그 숫자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습기 섞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가 쓴 벽, 늘 눅눅한 바닥, 낮에도 어두운 창문. 도배공인 서연의 눈에는 이 집 벽이 남달리 보였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습기를 먹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 축축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고쳐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미뤄온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벽은 하루에도 몇십 미터씩 붙이면서 정작 자기 집 벽 하나 손 못 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서연은 뒤따라 내려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금방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 한 병과 라면 2개, 그리고 달걀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냉장고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라면을 꺼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엄마, 달걀 넣어줘. 그래.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2개 남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은 달걀을 풀어 넣으며 라면이 끓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몸그릇에 면을 건지고 달걀을 얹어줬습니다. 자기 그릇에는 국물만 조금 따랐습니다. 하은이가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는 면 없어? 엄마는 국물이 더 좋아. 면 먹으면 배가 더 부르거든. 하은이는 잠깐 엄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6살짜리 눈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젓가락으로 면을 조금 집어서 엄마 그릇에 넣었습니다. 엄마도 먹어. 서연은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참았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다 줬다가 배고프면 어떡해. 괜찮아. 나 많아. 서연은 더 말하지 않고 면을 받아 먹었습니다. 짭조름한 라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하은이가 약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알약을 꺼내 내밀자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써. 하은아, 먹어야 해. 싫다고. 하은이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냉장고에서 남은 주스팩을 꺼냈습니다. 빨대를 꽂고 약을 잘게 부숴 주스 안에 살짝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하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주스. 하은이가 빨대를 물고 쭉 빨았습니다. 인상을 약간 찌푸렸지만 다 마셨습니다. 왜 이상한 맛 나? 주스가 원래 좀 시잖아.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림 그리러 갔습니다. 서연은 빈 주스팩을 손에 쥔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였습니다. 하은이가 옆에 와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도 씻겨줘. 서연이 하은이 손을 물에 담가 씻겨주는데 팔뚝에 눈길이 갔습니다. 멍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팔 안쪽에 크고 작은 것이 서너 개, 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푸르스름하고 어떤 건 누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하은아, 여기 어디서 부딪혔어? 하은이는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몰라. 그냥 생겼어. 그냥 생기는 게 어딨어. 넘어졌어? 어딘가에 찧었어? 아니, 진짜 몰라. 하은이는 관심 없다는 듯 딴 곳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살살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사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혈소판이 줄어들면 멍이 잘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멍. 그게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그냥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하은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빨래를 개키면서 곁눈질로 봤습니다. 해가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 서연과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가 그림 위에 뭔가를 끄적이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있으면 엄마 안 아파.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부적이야.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부적 얘기해줬어. 나쁜 거 막아준다고. 그래서 엄마 주려고. 하은이가 그림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자, 엄마 거. 서연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해와 집과 2사람. 그 위에 하은이 나름의 글씨로 엄마 아프지 마라고 써 있었습니다. 글자가 거꾸로 된 것도 있었고 삐져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림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 안 울어. 눈이 빨개. 먼지 들어갔어.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진짜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였습니다. 서연은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료비 안내문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비, 항암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더하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이 지금 한 달에 버는 돈의 몇 배였습니다. 몇십 배였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물 한 병, 달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집 오복순 할머니가 반찬통을 2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다가 불 켜진 거 보여서 밥은 먹었어? 네, 할머니. 먹었어요. 이거 계란장이랑 나물이야. 하은이 좋아하잖아. 서연은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닿은 자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항상. 오복순 할머니는 서연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다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와. 알았지? 할머니가 돌아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돈 어떻게든 만든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서연은 혼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작업복 대신 그나마 깨끗한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구김은 없었습니다. 전날 밤 미리 다려뒀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사람들이 슬쩍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 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창구에 앉자 상담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대출 상담하러 왔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요. 담보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거요. 없습니다. 그럼 신용대출로 알아봐 드릴게요. 재직 증명서 있으세요? 일용직이라 따로 없습니다. 상담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일용직이시면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신용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 혹시 전에 연체 이력이 있으시거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말하기 싫었지만 먼저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어차피 조회하면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원은 잠깐 표정을 가다듬더니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은행도 세 번째 은행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창구 앞에 앉을 때마다 서연은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담보 없습니다. 전과 기록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입 밖에 꺼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달아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은행 앞에서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서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다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대출 광고가 줄줄이 떴습니다. 저신용자도 가능, 당일 지급, 간편 신청. 손가락으로 하나를 눌렀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한도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도 0원.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옆 벤치에 남자 하나가 다가와 앉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인쇄도 제대로 안 된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사채업체였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연락해요. 신용 안 봐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다가 손 안에서 구겨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옆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열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과 돈을 빌리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현장 일용직보다 월급이 안정적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은이 치료가 시작되면 현장을 마음대로 빠질 수도 없을 테니까요. 공고를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경비, 청소, 물류센터 작업자, 식품공장 포장. 자격 요건을 읽다가 손가락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결격 사유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고에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서연은 그 줄을 읽을 때마다 다음 공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공고에서 멈췄습니다. 태진건설. 건설 현장 관련 내근직 모집 공고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태진건설. 그 이름 석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눌렀는지 서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과 기록 자동 기재 항목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외에도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물류센터 2곳, 마트 재고 관리 1곳, 건물 관리 사무소 1곳. 이력서를 넣고 나서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탈락 문자는 빠르게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지원한 지 10분 만에 왔습니다. 서류 전형 불합격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20분 만에 왔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태진건설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전형 결과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하나씩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사람이 보지도 않고 떨어뜨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력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산에서 정과 기록이 뜨는 순간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구함, 주말 포함, 성실한 분.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점주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자리 있다고 해서요. 점주가 서연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이력서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으로 출력해온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점주가 받아들더니 잠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특기사항 쪽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전과 기록 관련 내용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미리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알려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주가 이력서를 돌려줬습니다. 자리 찼어요. 아까까지 유리문에 붙어있던 공고였습니다. 서연은 이력서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맑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은행 4곳, 구직 사이트, 편의점, 전부 막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등에 메고 머리핀이 한쪽으로 삐뚤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응. 기다렸어. 하은이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있을게.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서연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은이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서연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하은이 머리핀을 바로잡아 꽂아줬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볼게. 그날 저녁 오복순 할머니가 또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할머니는 서연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서연은 웃으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좀 너무하네요,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세상이 널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 편이라는 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서연은 반찬통을 받아들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손이 서연의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식탁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였습니다.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공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열어봤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로 지원한 곳들도 하나씩 탈락 문자가 쌓였습니다. 서연은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지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현실은 핸드폰 화면 밖에도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서연은 오래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식탁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현장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작업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재 목록, 투입 인원, 작업 구역. 서연이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것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손이 멈추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백지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서연은 27이었습니다. 태진건설 하청 현장에서 도배 작업 반장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력 4년 차였지만 일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람들도 서연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새 자재가 들어오면서였습니다. 벽체 마감에 쓰이는 단열재였는데 납품된 것을 보자마자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규격이 달랐습니다. 설계 도면에 명시된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박스를 뜯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분 표시가 희미했고 제조사 인증 마크가 없었습니다. 불법 자재였습니다. 단가를 낮추려고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걸 몰래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현장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자재 쓰면 안 됩니다. 화재 나면 불이 번지는 속도가 달라요.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책임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위에서 다 확인한 거야. 내가 알 바 아니야. 제가 알 바 맞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김서연 씨, 당신 반장이지 감리관이야? 시키는 대로 해.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자재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규격 비교 자료를 직접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책임자가 2번, 3번 무시할수록 서연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무렵 낯선 남자가 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김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 쪽을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입 닫으면 돈 드립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동료들이 서연을 말렸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작업 중간에 퇴근길에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까지 피해 입어. 제발 그냥 넘어가자.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그냥 덮고 끝내면 되잖아.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동료들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현장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생활이 막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서연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더 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태진건설 본사로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재 사진과 비교 자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서 들고 갔습니다. 로비에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서연을 위아래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급한 사안입니다. 안전 문제입니다. 담당 부서로 문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서 접수하면 묻힌다는 거 압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결국 서연은 로비 소파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접수처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봉투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작업 중 벽체 일부가 떨어지면서 인부 한 명이 팔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커졌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자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건설 이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자재를 승인했느냐? 누구 선에서 결정된 것이냐?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은 현장 동료들 얼굴을 봤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현장 인부들부터 줄줄이 엮이는 구조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잘렸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승인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반장선에서 자재를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위에 보고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말 나중에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번복 안 합니다. 그 순간 현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연이 조사관 앞에서 말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남자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명도 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연행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현장 철문이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날도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에 낡은 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빈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기록이 끊긴 그날 이후의 날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지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방 안에서 하은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지를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가늘고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늘 그 시절이 따라왔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결국 서연은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법정은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 강했습니다. 나무 의자는 딱딱했고 공기는 묘하게 건조했습니다.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방청석에 동료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건 혼자 뒤집어쓸 사안이 아닙니다. 윗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아세요? 압니다. 변호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눈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 해줬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잘리게 못해요. 다들 가족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듣는 동안 배 위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표시가 나지 않는 배였습니다. 임신 초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징역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포승줄이 채워지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본 적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이 포승줄에 묶여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태진이라는 것을 서연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길고 단조로웠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서연은 교도소 의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담당 교도관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외부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서연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사흘 뒤 아이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습니다. 서연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주름진 두 팔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안았습니다. 서연은 아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작았습니다. 손톱이 더 작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 하나보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살짝 건드렸더니 아이가 반사적으로 쥐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천천히 풀고 물러섰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오기 전에 서연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이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높은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돌아볼 것 같아서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 숨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제멋대로 뻗은 채로였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그러다가 하은이 팔뚝에 손이 닿았습니다. 멍이 든 자리였습니다. 살짝 눌렀더니 하은이가 자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얼른 손을 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아집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한 달 안에는 결정이 나야 합니다. 그 이상 지체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대기실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잠깐 화면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태진건설 인사팀입니다.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지원하셨던 서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면접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태진건설. 그 이름이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탈락 문자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서류에 전과 기록 적혀 있는 거 아시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재검토가 됐습니다. 면접 일정 잡아드릴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복순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더니 서연 얼굴을 보고 말없이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따라 놓고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태진건설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진건설이면 그 회사 아니야? 네. 거기서 왜 연락이 왔대? 모르겠어요. 근데 지원은 제가 했어요. 다른 데랑 같이 넣었는데 거기서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함정 같은 거 아닐까 겁이 나서요. 왜 하필 거기서 연락이 왔는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서연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도망가지 마라. 할머니, 내가 그때 틀리지 않았어. 그건 할머니가 알아. 도망가지 말고 가봐. 서연은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가보라고 말해주는 것이. 집으로 돌아와 자는 하은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살짝 오르내렸습니다. 서연은 그 움직임을 보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도망 안 가.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라 햇살이 비스듬하게 아주 조금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물을 올렸습니다. 면접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문자로 보내준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진건설 본사 3층 면접실. 서연은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탈락 문자를 받았던 곳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도, 그 회사가 하필 태진건설이라는 것도. 물이 끓었습니다. 서연은 라면 대신 쌀을 씻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은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고 싶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2벌, 낡은 점퍼,
그리고 안쪽 깊숙이 걸려있는 남색 재킷 하나. 몇 년 전 지인 결혼식에 갔을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구김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킷을 들고 욕실로 가서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증기로 구김을 펴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벽지 구김 펼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옷에도 통했습니다. 재킷을 욕실 문에 걸어두고 돌아오니 하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밥 냄새 난다. 응, 오늘 밥 했어. 앉아봐. 하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밥과 할머니가 가져다 준 계란장을 꺼내 차려줬습니다. 하은이가 숟가락을 들다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일찍 눈이 떠져서. 현장 가? 아니, 오늘은 다른 데 가볼 게 있어. 하은이는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은아, 몸은 좀 어때?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어? 응, 괜찮아. 오늘은 안 어지러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괜찮다는 말이 다행이면서도 내일은 어떨지 모른다는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하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서연은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진건설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규모, 최근 공사 현황, 주요 사업 내용.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창업주 이름이 보였습니다. 장태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게 넘긴 흰 머리, 단단해 보이는 인상. 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멀리서 봤던 뒷모습이 전부였으니까요. 검색창에 다시 손이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쳐봤습니다. 태진건설 과거 사고. 7년 전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재 불량, 현장 사고, 하청업체 책임. 서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청 현장 반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크게 다룬 언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 다시 연락이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은 막혔고 일자리는 막혔고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에 걸어둔 재킷을 꺼냈습니다. 구김이 많이 펴져 있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품이 조금 컸습니다.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엔 너무 현장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일해온 사람이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찢어졌다 아문 자국도 있었습니다. 풀이 스며든 송금은 씻어도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밴드를 꺼내 상처난 부분에 붙였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면접 전날 서연은 일찍 하은이를 재우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원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력 사항을 읽었습니다. 도배 반장, 현장 경력 8년, 자격증 2개. 그 아래 특기 사항란에 전과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없앨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태진건설 본사 인사팀에서는 이지훈 팀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지원서였습니다. 정과 기록 항목에 빨간 줄을 그어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동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태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지원자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정과 기록이 있는데 경력이 꽤 됩니다. 처리 어떻게 할까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김서연.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든 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지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문을 몰랐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 사진 있어? 포트폴리오 파일에 현장 작업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서연이 벽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보다 손이 더 잘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풀소를 쥔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회장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걸어가던 작은 뒷모습.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 연락해요. 이지훈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정과 기록이 있어서 내규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임원분들도 아실 텐데요.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지훈은 더 말하지 못하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연은 식탁에서 지원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하은이 이불을 고쳐 덮어줬습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거칠어진 손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똑바로 해볼게. 불을 껐습니다. 이번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 이상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어제 증기로 펴둔 남색 재킷을 꺼내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구김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입어보니 품이 조금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에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습니다. 굳은 살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덜 거칠어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밴드도 새 걸로 갈아붙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얼굴과 이 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하은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느껴지는 온기가 달랐습니다.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하은이 겨드랑이에 살며시 끼웠습니다. 하은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잠시 후 체온계가 울렸습니다. 39도였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를 깨웠습니다. 하은이가 눈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열이 났어. 어디 또 불편한 데 있어? 몸이 무거워. 팔다리가 욱신거려. 서연은 해열제를 꺼내 물과 함께 먹였습니다. 하은이는 약을 삼키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이었습니다. 면접까지 3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열이 나서요. 아이고, 그래. 근데 서연아, 나 어제부터 무릎이 영 안 좋아. 오늘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병원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은이 열이 나서요. 혹시 유치원에 잠깐 맡길 수 있을까요?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열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옮길 수 있어서 등원이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웃집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가끔 하은이를 잠깐씩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죄송해요. 골목 어기 편의점 사장도 생각했습니다. 한번 부탁해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침 배송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면접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은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열이 39도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면접을 포기하면 다음 기회가 없었습니다. 태진건설에서 다시 연락이 올 리 없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수건을 이마에 얹은 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은아, 누워 있어야지. 엄마가 안 들어오길래. 하은이가 서연 옆에 와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를 느끼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데 가야 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잖아. 나 알아. 괜찮아. 엄마가 있을게.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열이 있는 손이었는데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다녀와. 나 괜찮아. 혼자 있으면 안 돼. 열이 있잖아. 해열제 먹었잖아. 그리고 나 다 컸어. 6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 컸다는 말이 서럽고도 기가 막혔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몸을 빼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해와 집과 두 사람. 엄마 아프지 마 라고 삐뚤게 적힌 그림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그것을 서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부적이잖아. 잘 될 거야. 서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서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하은이를 뒤에 업었습니다. 하은이가 서연 목을 가늘게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볼이 서연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가 서연을 봤습니다.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재킷에 아이를 업은 모습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고 어딜 가는 거야?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즉,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만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은이가 서연 등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참새다. 전깃줄에 참새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네. 둘이 나란히 있어. 우리 같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업은 채로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흘러갔습니다. 좁은 골목이 넓은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은이가 등에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열이 있는 몸이 서연 등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등을 살짝 추어 올려 하은이가 흘러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본다고 붙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붙는다고 해서 하은이 치료비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쥐어준 종이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가방 끈을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방송을 했습니다. 태진건설 본사 앞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를 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건물이 눈앞에 섰습니다. 태진건설 본사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서연은 잠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은이가 등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응. 다 왔어. 되게 크다. 서연은 대답 대신 하은이를 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냉방이 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정면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뗀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연 쪽을 봤습니다. 아이를 업고 낡은 재킷을 입은 여자가 대기업 로비에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여 쑥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섰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서연을 봤습니다.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등에 업힌 하은이를 봤습니다.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10시 예약이에요. 김서연입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쳤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라는 말이 길어졌습니다.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은이가 서연 어깨에 턱을 괴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물 있다. 예쁜 병에 든 거. 로비 한켠에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리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줄게. 응. 잠시 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남자로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를 보고 다시 서연 얼굴을 봤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동반이 안 되는 건 기본 사항이고 아이가 아픈 것 같으면 오늘은 다음 기회를 알아보시는 게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서연이 끊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데려왔습니다. 면접 시간 동안만 로비에 앉혀두겠습니다. 민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하은이를 등에서 내렸습니다. 하은이 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하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은아, 엄마 잠깐 저기 다녀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 하은이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소파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앉아 있을게. 하은이가 스스로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파가 높아서 기어오르듯 올라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부적이라고 했던 종이였습니다.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가지런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서연을 봤습니다. 엄마, 잘 다녀와.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훈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열이 있는 6살짜리 아이가 높은 소파에 혼자 앉아 무릎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엄마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하은이 앞에서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 것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금방 올게. 서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면접 보겠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하은이를 한번 봤습니다. 하은이는 소파에 앉아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소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종이를 꼭 쥔 채로 문이 닫혔습니다. 한편 본사 20층 집무실에서는 장태진 회장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CCTV 화면이었습니다. 비서 최서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화면 속 서연이 하은이를 소파에 앉히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혼자 소파에 올라앉는 장면을,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는 장면을, 엄마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장면을.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손으로 갔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서 선명하지 않았지만 거칠고 투박한 손이라는 건 보였습니다. 풀이 벤 손, 상처가 아문 손, 오래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보면서 오래전 기억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복도, 포승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작은 뒷모습. 저 손이.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못 지킨 손이다. 최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로비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있는데 직원이 옆에 붙어 있을까요? 회장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가 봐. 최서윤이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하은이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종이를 무릎에 올려두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최서윤이 하은이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올려다봤습니다. 안녕. 혼자 기다리고 있어? 응. 엄마 면접 갔어. 그렇구나. 목 안 말라? 물 가져다 줄까?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윤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하은이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무릎 위의 종이를 최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엄마 부적이야. 최서윤이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와 집과 두 사람. 엄마 아프지 마 라는 글씨. 엄마 많이 좋아? 하은이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 손 엄청 거칠어. 근데 나는 그 손이 제일 좋아. 최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최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은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 엄청 거칠어. 근데 나는 그 손이 제일 좋아. 20층 집무실에서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3층 면접실에서는 서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른 면접관 2명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등을 곧게 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감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손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면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가운데였고 양옆에 다른 직원이 1명씩 있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훈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력은 도배 반장으로 8년이네요. 현재도 현장 일하고 계십니까? 네,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근직은 해보신 적 없으시죠? 현장 경험은 있습니다. 자재 발주, 인원 배치, 공정 관리 다 해봤습니다. 서류 작업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지훈이 잠깐 서연을 봤습니다. 예상보다 답변이 구체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이 2개 있는데 독학으로 따셨습니까? 네. 현장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해야 했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펜을 들어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지훈이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정과 기록이 있으십니다. 당사 내규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감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 자재가 투입되는 걸 막으려다 생긴 일입니다. 제가 막지 못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게 본인 책임이었습니까? 서연이 이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지훈은 그 말의 뜻을 잠깐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 저한테 남긴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면접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훈이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20층 집무실에서는 장태진 회장이 작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면접실 내부를 찍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회장이 볼 수 있는 건 로비 CCTV 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은이가 소파에 앉아 최서윤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최서윤이 뭔가를 보여주자 하은이가 웃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작업 장갑이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해지고 손바닥 쪽은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7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연행되고 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회장이 직접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왜 집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장갑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최서윤이었습니다. 회장님, 면접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알겠어. 회장은 장갑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층 면접실에서는 이지훈이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다른 건설사도 많은데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태진건설인 걸 알고도 지원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도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지훈을 봤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려고요. 그 말이 끝나고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태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검색에서 봤던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눈빛은 사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이지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합격시켜요. 이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내규상 정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상으로 어렵고 다른 임원분들께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시는 건 합격시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이지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쪽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이지훈이 서연을 봤습니다.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빚진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하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윤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종이가 손에서 반쯤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무릎 위에 종이를 살며시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다 왔어. 어떻게 됐어? 서연은 하은이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이마가 아까보다 덜 뜨거웠습니다. 해열제가 돈 것이었습니다. 잘 됐어. 하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봐, 부적 효과 있지? 서연은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오래. 다음날 오전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진건설 인사팀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열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최종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뭔데? 서연이 핸드폰 화면을 하은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은이는 글자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됐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 부적 덕분이야. 서연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현장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일용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잠깐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채우면 그만인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그 현장에서 버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냈습니다. 하은이가 버스에 오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날이지? 잘해. 그래. 다녀올게. 버스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 서연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태진건설 현장 배치를 받았습니다. 내근직이 아니라 현장 도배 파트 관리직이었습니다. 책상에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그게 나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편했습니다. 현장은 서울 동쪽 끝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20분 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걸어야 했습니다. 낯선 길이었지만 현장 냄새는 익숙했습니다. 시멘트와 먼지, 쇠 냄새가 섞인 공기. 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어깨를 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었습니다. 현장 소장 박민수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팔뚝이 굵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현장 관리를 한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꾸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본사에서 내려보냈다니까 받긴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호락호락한 데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일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인부 한 명을 불러 서연에게 현장을 안내시켰습니다.
서연은 뒤를 따르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몇 층까지 공정이 올라왔는지, 자재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도배 작업 구역은 어디부터 시작인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안내가 끝나고 서연은 작업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부 6명이 벽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였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이 여자를 데려왔네. 버티겠어?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구 가방을 내려놓고 벽 앞에 섰습니다. 벽지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한 인부가 붙여놓은 벽지 모서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공기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도구를 꺼내 그 부분을 눌러 펐습니다. 솔로 모서리부터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공기를 빼냈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인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다음 벽으로 넘어갔습니다. 치수를 재고 벽지를 재단하고 풀을 바르고 붙이는 동작이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민수가 작업 구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붙인 벽지를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서리가 깔끔했습니다. 박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인부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백반집이었습니다. 밥이 무제한이었습니다. 서연은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잠깐 망설이다가 한 공기를 더 떴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딸 먹이면 좋겠다. 옆에 앉아있던 인부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국을 한 숟가락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가 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집었습니다. 딸기 맛 과자였습니다. 자주 사줄 수 없어서 하은이가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눈길만 줬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계산하면서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과자 한 봉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봉지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20층 집무실에서는 장태진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 장갑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최서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건 준비해뒀습니다. 회장이 장갑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쪽에는 연락했어? 네. 담당 교수님께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익명 후원 형식으로 치료비 전액 지원 준비해뒀습니다. 서연 씨가 눈치채면 안 돼. 최서윤이 잠깐 회장을 봤습니다. 알게 되시면요? 모르게 해야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이건 해줘야 해. 최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다시 장갑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으로 장갑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굵고 거친 감촉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회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말이 닿을 곳이 없어도 그냥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하은이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진료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연을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연이 의사를 받습니다. 익명으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치료비 전액입니다. 치료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모르신답니다. 익명이라고만 하셨어요.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은이가 서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치료받을 수 있어? 응. 이제 나을 수 있어? 그래. 이제 나을 수 있어. 하은이가 서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우리 잘 될 것 같아. 서연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다행이라는 말도 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 손을 꼭 쥔 채로 다음 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서연은 새 벽지로를 펼쳤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벽지였습니다. 치수를 쟀습니다. 재단했습니다. 풀을 골고루 발랐습니다. 그리고 벽 앞에 섰습니다. 소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밀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음새가 붙었습니다. 반듯하게 틀어짐 없이 박민수가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붙이는 걸 잠깐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뭔가를 보고 지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벽지는 한번 틀어지면 다시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누른다고 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반듯하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삶이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틀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벽지는 반듯했습니다. 서연은 소를 움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